이번 사연은 아주 현실적이라서 그만큼 재미있긴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그런 고부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님이 보내주신 사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요. 저 시집 오고 얼마 안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 기다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까지는 아니었고 가슴을 덮는 길이는 되었죠. 결혼한 뒤로 처음 맞는 여름이었는데요. 그 머리 볼 때마다 지저분해 보이네. 이제 앞으로 계속 날이 더워질 텐데 그거 보기만 해도 더워서 어쩐다냐? 초여름을 맞이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셨습니다. 제발 정리 좀 하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긴 장발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어깨 길이로 자르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오히려 더운 날에 어깨에 닿는 단발머리면 훨씬 더 덥거든요. 제대로 머리가 꽉 묶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애매한 길이 게다가 저한테 딱히 단발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기집애들 머리 지렁지렁한 꼴 나는 못 본다 라고 하셨던 분이라서 학창시절 내내 학교에서 규제를 안 해도 집안에서 자체 규제를 당하는 바람에 아주 정갈한 머리 모양만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숨통이 트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하고 다녔던 거고요. 연예인 따라서 유행하던 파마머리도 해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짧은 머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맹세컨대 시부모님 앞에서 머리 지저분하게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었어요. 밥 먹을 때라든지 식사 준비를 할 때는 무조건 머리를 하나로 딱 묶는 게 습관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른들께서는 종종 이렇게 기다란 머리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시어머니의 핀잔을 넘겼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여름에 시어머니랑 같이 동네에 미용실에 갈 건수가 있었어요. 저는 일명 머리 다듬기라고 하죠. 살짝 길이를 자르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매만지는 거요. 그렇게 머리를 다듬을 생각을 하고 저는 미용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 천을 두른 채 말이죠. 우리 새댁 언니야는 오늘 그냥 머리를 살짝만 다듬어주면 되죠? 네, 사장님. 그냥 무난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머리 길이는 조금만 짧아지면 좋겠어요. 미용실 사장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은 미용실에 있던 TV 채널을 딴 걸로 돌리시려고 잠깐 자리를 떠나셨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소파에 앉아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미용 가위를 대뜸 집어드신 거예요. 내가 볼수록 이거 꼬라지 답답해서 안 되겠다. 에라이,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혼잣말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집어드신 가위로 제 뒷머리카락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저는 멀뚱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서걱하는 소리에 넋이 나가버렸죠. 그냥 아무렇게나 가위질을 크게 한번 싹 해버리신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어째 머리를 이렇게 막 잘라놓으시면 어떡해요? 미용실 사장님께서 호들갑을 떠시길래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좀 들었다니까요. 오죽 황당했으면 제가 일시적으로 멍하게 있었을까요. 그제야 알았죠. 제 뒷머리카락이 크게 잘려나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정말로 소름이 돋았던 것은 거울 속에서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깔깔대면서 크게 웃고 계셨어요. 아이고, 내가 모양을 멋대로 내놔서 미안하네. 그런데 내가 볼 때마다 영 답답해서 말이지. 이러니까 내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라 그러네. 너무 즐겁게 웃으셔서 눈물까지 나셨는지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미용실 사장님까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마무리는 알아서 센스 있게 해줘요. 나는 장이나 보러 좀 가야겠네.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입을 벌린 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남기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미용실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미용실에서는 TV에서 나오는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동안 적막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손거울로 제 뒷머리카락의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가운데가 쥐 파먹듯이 크게 듬성한 모양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 잘려나간 길이에 맞춰서 여기서 더 짧아지지는 않게 다듬어 볼게요. 울음을 참는 저를 보면서 사장님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죠. 저는 대꾸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에 들어오신 어떤 손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저 아가씨는 왜 울먹이면서 머리를 자르고 있냐고, 여자가 군대 입대라도 하는 거냐고 그러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서러워져서 진짜로 울고 말았었네요. 그날 진짜 남편한테 오만 소리를 다 지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인의 주선으로 만난 사이였고 연애 기간이 길지도 않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한테 저는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죠. 시집와서 처음으로 울고불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굉장히 마지못한 표정으로 근데 잘 어울리는데? 길이도 어깨는 넘겨서 내려오잖아. 그럼 머리도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자른 거 더 잘 어울려. 보기 좋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 의견을 구했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인데 왜 그런 평가나 주고 자빠져 있는 것인지.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젊은 애가 머리도 빨리 자라는데 이런 걸 가지고 유난이구나. 천년만년 머리가 안 자라기라도 한다냐? 추운 겨울날 되면 벌써 다 자라있을 거다. 그러니 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말거라. 버릇없어 보이고 영 모양새가 별로인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되려 저를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아주 엄한 표정이셨거든요. 사건을 일으키신 장본인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 흉을 보셨습니다. 얘가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머리 좀 생각보다 짧게 잘렸으면 그게 뭐 어때서? 주변의 지인들께도 그렇게 제 뒷담화를 해놓으셨어요. 졸지에 저는 천하의 예민한 며느리로 시댁 동네에서 찍히게 되었습니다. 당한 사람은 절대 끝까지 손에만 안고 간 역대급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한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곱씹어 볼수록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결혼 초반부터 저랑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고부관계의 시작점을 끊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또 두고두고 서러워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남편이랑 둘이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했었던 거고요. 시아버지의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해서 남편이 그걸 봐줄 겸 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기계, 이런 걸 원체 잘 볼 줄 알았거든요. 도착해서 잠깐 시간 보내다가 남편은 시아버지의 차를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마늘 까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출출하다면서 간식거리를 찾았어요. 그래? 그럼 계란찜 해줄까? 보니까 계란 많더라. 어머님께서 어제 계란 새로 사놓으셨대. 제가 물어봤는데 남편은 부엌 찬장에서 라면 하나를 꺼내들더니 이걸 끓여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좋아하는 무파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계란 하나 풀어서 이거 끓여 먹으면 되겠네. 같이 먹을 거면 2개 끓일까? 아니야, 나는 생각 없어. 그런데 간식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었다고 하면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봐 그게 나는 걱정되네. 무슨 소리야. 라면이 얼마나 든든한데. 저녁 식사 전에 너무 거나하게 먹었다고 뭐라 하시면 모를까. 남편이 그러길래 저는 그냥 계속 TV 보면서 마늘이나 까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고요. 잠시 후 지인분의 댁으로 마시를 나가셨던 시어머니께서 귀가하셨습니다. 저한테 마늘 까놓으라고 시키시곤 낼름 외출하시는 시어머니가 저는 내심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막 노려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하단 표정으로요. 저는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노동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지 궁금했다가 금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면? 너 혹시 네 집에서도 라면만 이렇게 끓여 먹는 거야?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응.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사실에 은근한 짜증을 보이셨죠. 일부러 저 다 들으라는 듯 밥도 안 차려주는 마누라 만난 건 아니냐?
남편에게 계속 중얼중얼 떠드셨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눈치로 라면을 다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국물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거 그냥 둬라. 국물이 많이 남았는데 아깝게 시리.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면 국물이 많이 남아봤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왜 못 쓰니? 먹을 사람 있잖아.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쪽을 눈치타셨죠. 이따 저녁 먹을 때 쟤한테 밥 말아서 라면 국물 처리하라고 하면 딱이겠구만. 그 순간 저는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TV에서 막장 소재를 다룬 주말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시어머니가 더 막장이란 생각이 들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황한 남편이 재빨리 라면 국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저 들으라는데 지 서방이 뻔히 다 먹은 거 알고도 말이나마 설거지 해주겠노라고 나서지도 않는 것 좀 봐. 저게 성질머리지. 저게 바로 성질머리야.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너무 열받아서 마늘 까던 작업 바로 접었습니다. 작업 완수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까운 단계였지만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까겠다면서 뒷정리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저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마늘 까던 거 정리 마치고 나서 그냥 겉옷도 챙겼어요. 나 집까지 택시 타고 갈게. 아버님 차 고치는 거 마저 끝내고 오든지 해. 저는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와 당황한 남편을 두고 먼저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혼자 오면서도 울분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때의 일을 계기로 시댁의 걸음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참 웃기고 우스웠던 점은요.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따라서 안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에 자주 가고 싶어 했으면서 왜 혼자서는 안 간다고 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우리나라에 참 많고 많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 없이는 자기 집에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지인들에게도 직접 다 물어봐서 들은 얘기였으니 정확도가 높죠. 편하게 혼자서 자기 부모님 뵙고 오면 좋은 것인데 어째서 아내라는 존재 없이는 안 가려는 것인지 대리효도를 시키려는 심산인가요? 아니면 혼자서는 자기 부모님이랑 어색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말 희한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심리에 대해 고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다 읽어볼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걸로 시댁의 발길이 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께서는 제발 와서 얼굴들 좀 비추고 살아라. 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게 되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진짜 우시는 소리로 주말에 와서 맛있는 음식이나 좀 먹고 가. 누가 와서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든? 이렇게 잔소리를 해드시길래 마지못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맞춰서 가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남편이 급한 업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계를 잘 만져서 그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래처에서 지금 기계에 이상이 왔다고 빨리 좀 봐달라고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 같이 못 가게 되었죠. 저는 혼자 그 적진과도 같은 시댁으로 가기는 싫었지만 이미 토요일 점심에 맞춰서 가기로 일주일 전부터 정해놓았던 것을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저 혼자라도 꼭 좀 가달라고 부탁어린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전화를 드렸죠. 응, 오는 길이냐? 집에서 출발한 거야? 아, 네, 어머니.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 가게 되었어요. 그이는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버려서요. 뭐야? 에이, 어떻게 하필 오늘 같은 날에 그런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런다니? 그러게요. 중요한 거래처라서 그냥 어쩔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가는 길에 사갈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왕 오는 길에 바카스 한 박스랑 쌀과자 몇 가지 좀 사와봐라. 라면도 사오고. 저 혼자만 가고 있다니까 목소리가 달라지시던 시어머니. 이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마트 들려서 주전부리도 사고 약국 들려서 바카스랑 쌍화탕 같은 거 바리바리 사다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양손에 가득 먹거리를 들고 시댁에 들어섰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혼자 저를 맞아주신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보고 왔으니까 점심부터 먹자고 하시더군요. 원래 점심시간대에 맞춰서 오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알겠노라고 대답을 드리면서 부엌으로 갔다가 저는 진짜 기가 막혀서 미칠 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찬밥이랑 배추김치랑 도시락김, 꼴랑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요. 찬밥인 거 바로 어떻게 알았냐고요? 밥 공기 위에 랩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린 모양새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좀 흘러나왔어요. 대체 언제 올 거냐고 얼굴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오니까 이런 취급이라고요? 게다가 진심으로 황당했던 대목은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 맛있는 갈비찜 먹여주려고 갖은 재료 다 넣고 양념에 재워놨는데 냄비에 올려보지도 못했네. 그대로 얼려놨다가 다음번에 오면 그때 줘야지 뭐. 어쩌겠니? 원래 예정대로 남편이랑 둘이 왔다면 냄비에 들어가서 익혀졌을 갈비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오게 돼서 그 갈비찜이 익혀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냉동실에 얼려질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참네.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변명이라도 하시든가. 그런 변명을 하시는 성의마저 저에게는 발휘하기 싫으시다는 의미였겠죠. 차라리 빨리 냉동실에 얼려두시는 작업을 하시든가 왜 빤히 부엌해둬서 제가 보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제 말은요. 일부러 너한테는 이런 걸 절대로 줄 수 없지. 이런 의도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바리바리 장바다가 시댁에 왔는데 혼자서라도 꾸역꾸역 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행태로 갚아주시다니요. 게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느껴졌던 건 제 손에 그 갈비찜을 들려보내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갈까요? 그이가 갈비찜 잘 먹잖아요. 제가 가지고 가서 그거 해줄게요. 아이고, 됐다. 그랬다가 누구 입에 얼마나 들어갈 줄 알고. 그냥 여기에 두련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음에 안 꺼내놓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가면 그 갈비찜을 남편이 아닌 제가 더 많이 먹게 될까봐 그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나서 식탁 위에 찬밥, 김치, 김 이걸 보니까 전혀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걸 먹으면 진짜로 딱 저만큼의 존재가 될 것만 같아서 겁까지 났던걸요.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밥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한탄이나 한참 들어드리다가 자리를 떴고요. 혼자 집으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미친년처럼 푸하하하 크게 웃다가 또 혼잣말로 화를 내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남편을 다시 보자마자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말했죠.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이 시간까지 뭐 제대로 먹은 게 없다니까. 왜?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한다고 그러셨는데? 맛있는 거? 찬밥에다가 냉장고에서 꺼낸 김장김치에다가 김. 이렇게 딸랑 있더라. 김도 엄청 작은 도시락김. 뭔지 알지? 바로 그거 하나만 딱 있었어. 내가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걸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와버린 거야. 야, 너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며느리가 돼서 거절하고 그냥 나왔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남편이 거기에 시어머니의 편을 들길래 제가 울컥하고 말았죠. 제 머릿속에는 시댁 부엌에서 봤던 갈비집의 모습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난해? 그럼 내가 그걸 먹었어야 됐다는 소리야? 어머님 갈비찜 재워놓으셨더라? 그런데 그거 안 익히셨어. 냉동실에 얼려놓는다고 하시면서. 뭐? 아니 왜? 갈비찜이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왔나? 왜겠어. 자기 아들 먹여야 하는데 쓸데없이 며느리만 왔으니까 주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지. 이제 아직도 내가 그 상황에서 찬밥에 김치에 그 김을 싸먹고 왔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제서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죠. 제가 너무 속상해서 계속 씩씩거리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뭔가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꼴의 일말의 눈치는 있어서 자기 엄마한테 그 일을 따지긴 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한 저는 그래도 찬밥 대접을 당한 그 사건을 그대로 넘길 요량이었는데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 이상하다.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님이 나한테 무슨 일로 연락을 하신 거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당황한 가운데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대뜸 일가를 터뜨리시더군요. 모름지게 고기는 남자가 있는 밥상머리에서만 먹는 것이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귀가 다 멍멍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살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다뇨. 네 시어머니가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고 또 겪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날 행동을 그렇게 한 것뿐이거늘 어디 좁디 좁은 견해를 들이밀어서 지 서방한테 다 꼰지르고 또한 부모 자식 간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들어. 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그날은 정말 당황스러워서. 시끄러워! 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평소에 시아버지께는 아무런 유감이 없었어요. 워낙 고지식하신 분이기는 해도 원체 전면에 안 나서시는 분이었거든요. 늘 뒤에서 관망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가끔씩 나서실 때가 있었는데 바로 뒤에는 시어머니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바가지에 긁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시아버지셨거든요. 저는 딱 봐도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걸 간파할 수 있었어요. 속이 조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불만이 없으실 거라 믿었기에 저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욱 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명랑하게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는 되려 놀라시면서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못하셨죠. 그러냐? 그래, 뭐 그렇다면야 내가 잘하겠다. 예상외로 제가 빠른 수긍을 하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겁니다. 금방 전화를 먼저 끊으셨죠. 저는 일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그날 내가 시댁에 부득불 갔던 것이 잘못이었어. 앞으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시댁에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재차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만 결심을 했을 뿐인데 따라오는 세트가 있었죠. 자기 혼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 뵙고 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려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제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더니 남편도 따라서 그렇게 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발망 동동 구르게 되셨어요. 예, 너 이번에도 안 올 거니?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바쁘다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하실 때마다 그런 체근을 하셨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그러시면 될 것을 꼭 며느리인 저한테 연락해서 닥달하시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당하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려 찬밥 대접 그날 이후 꼬박 5년이나 시댁 방문을 멀리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딸만 둘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유, 줄줄이 손녀네. 그래도 손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실언을 제 앞에서 하심으로써 더욱 머나먼 고부관계에 불을 지피셨죠. 그런 분께 제가 뭐 좋다고 저희 애들을 보여드리러 가고 싶었겠나요. 그나마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또 손녀 똥강아지들을 귀여워하시는 게 다 보이는 시아버지를 이유로 시댁에 조금씩 가기 시작했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행동한다 며 저희 애들을 나무라시기도 하였으나 항상 애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시고
맛있는 간식을 주려고 하시고 애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희 딸들 공주님 드레스 입고 사진관에서 기념으로 사진 찍었던 것도 인화해서 한 장 드리니까 뭐 이런 사진을 찍어놨어. 별꼴을 다 보겠구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걸 액자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시댁에 다시 꽤 발걸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좋은 쪽으로 변하셨다거나 고부관계가 부드러워졌다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면 거의 남편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모처럼 운전을 하고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까 할 일거리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호박죽 써주신다더니 아직 작업 시작도 안 하셨고 그냥 덩그러니 늙은 호박만 나와 있고 그거 저보고 하라는 무언의 표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아들,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운전하고 오느라 엄청 피곤하지?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꺼내들고나 하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은 오자마자 무조건 편하게 쉬어야 하고 며느리는 주방일부터 당장에 부려먹어야 하고 그날은 그걸 염두에 미리 두고 있었던 제가 자신만만하게 알려드렸죠. 아닌데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흠칫 놀라신 눈치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내심 궁금했었어요. 과연 제가 운전을 하고 왔다고 해도 운전자를 쉬게 하실지 말이에요. 이윽고 열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 그래? 오늘은 네가 운전을 하고 온 거였어? 잘했네. 앞으로도 웬만하면 네가 해라. 요즘은 여자가 남자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세상이라잖아. 역시나 어림도 없었죠. 운전하고 온 며느리는 절대 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늘 그러셨듯이 저를 주방 일로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눈치가 빤하길래 저는 오늘 운전하고 와서 그런가 나른하고 막 고단해서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저 잠깐만 쉬고 있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잠시 눈 좀 붙이면서 쉬어버렸어요.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호박죽은 시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늘 저를 이런저런 이유로 부려먹으신 데다가 항상 핀잔까지 주셨던 분이니 죄책감은 갖지 않으려고 했네요. 원래는 시어머니와의 미묘한 갈등만 아니면 저는 가족관계에서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힘들어졌어요. 남편이랑은 지인의 주선으로 만난 관계였고 결혼 전제로 사귄 것이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한 적 없이 살아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서로를 깊이 알게 된 기간이나 계기 없이 무작정 결혼한 사이였으니 말이죠. 너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을까요? 딸 2명을 낳고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상대방이 애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점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권태기라는 것이 왔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초겨울이었기에 춥기도 했거니와 진짜 사방이 깜깜했어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딱 들어섰는데 웬 까만 잠바를 입은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골목길에 들어설 때부터 그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까지도 가만히 있더군요. 지나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리고 그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서 뛰어왔던 겁니다. 제가 바로 방향을 튼 걸 모르니까 그냥 정면만 바라보면서 막 크게 두리번거리더군요. 저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구석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 안 보일 때가 돼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난 상태였고 진짜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 지금 집이지.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나 데리러 나오면 안 될까? 근처에 웬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다급하게 말을 했는데 그 긴박한 음성을 듣고도 남편이 하는 말.
그러길래 내가 그 빌어먹을 야근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지도키도 안 듣고서 야근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니까 이상한 놈이든 특이한 놈이든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와.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요. 와, 초겨울의 추위보다도 더욱 싸늘한 것은 그때 그 순간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 골목으로 들어선 고등학생 무리가 있길래 걔네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애초에 그 시기에 남편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남편 차는 술이 막힌 상태였고 그래서 제 차를 남편이 타고 있었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짧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제가 남편의 편의를 위해서 제 차를 내어줬기 때문에 이런 퇴근길 공포를 겪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이 정남이 하나 없게 굴 수가 있어? 생판 남이라도 걱정돼서 집 앞에 나와줬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무 일 없었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되려 저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남편 한 사랑만 오롯이 제 편이어도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정말로 큰 상처가 되었어요. 이때의 일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무심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는 미안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요. 이미 그때 그 순간에 들었던 실망감을 복구시킬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어느샌가 살짝 대면대면해졌는데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렇게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런 판국이었는데 제가 직장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담당했던 출판물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별일 아닌 걸로 처리할 수 있다 고 여겼었습니다. 이게 잘못이었나 봐요. 이 표절 시비 사건이 눈덩이처럼 규모가 커지더니 법정 공방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업계에서는 화제의 사건으로 떠오르게 되었고요. 이 시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직장에 있지 않을 때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떨려왔고 항상 잠을 자면서도 그 문제로 시달려서 피로가 온전히 가시지를 못하였어요.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말라서 버석거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왔어요. 정수리 부근에 동그랗게 땜빵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런 식으로 탈모가 온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원체 머리숱에서 부족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숱은 부족하지 않은데 머리 위에 동그랗게 누가 무슨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놓은 것처럼 땜빵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땜빵의 크기가 좀 컸어요. 이 크기가 작은 사람은 엄지손가락 손톱만 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시달리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원형 탈모까지. 너무 속상했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보기 싫어서 시댁에 갈 때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제가 계속 모자를 안 벗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땜빵이 생기고 있다는 걸 진작 아셨기 때문에 어련히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아, 그게 심각해져서 모자로 가리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었고요. 아니었으면 진작에 밥상머리 앞에서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다 고 따끔하게 말씀하실 분이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게 왜였겠어요. 누가 봐도 탈모 때문에 모자를 쓴 것이니까 그랬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참 얄미우셨네요. 답답하게 그 모자는 왜 자꾸 쓰고 있어? 정수리에 탈모 왔으면 뭐 어때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머리카락이 빠졌길래 그러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목소리가 많이도 해맑으셨거든요.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입을 다무셨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한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냥 남남이구나. 진실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는 건
영영 없는 일인 거야. 자명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이후였습니다. 바야흐로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날이었죠. 지난 세월 속 그 어떤 사건도 이날 일어난 사건에 비견되지는 못할 거예요. 저로 하여금 사연을 적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칠순날에도 모자를 쓰게 되었네. 칠순잔치 전까지는 머리가 다시 자라나길 바랐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었구나. 가르마를 넘겨서 가려보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는 수밖에. 저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숨 섞인 중얼거림을 뱉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탈모로 땜빵이 생긴 게 뭐가 어떠냐면서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제가 무슨 대머리 탈모가 와서 수습이 불가능해지 중년의 남자도 아니었고요. 가뜩이나 일련의 사건들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예민해진 게 아직 덜 가신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로 감정의 널뛰기가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 원형 탈모를 드러내놓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진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옷에 어울리는 모자를 찾아서 쓰고 갔고요. 확실히 그런 자리에 모자를 쓰고 간다는 게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날 입은 옷하고 느낌은 잘 어울려져서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멋을 낸 것처럼 보이는 패션이었고요. 장소도 좋은 곳으로 빌렸고 분위기도 아주 괜찮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음식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고요. 시아버지의 오랜 절친이신 분의 아들분께서 칠순잔치의 사회를 보셨는데 정말 구수한 음성으로 재치있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풀어진 기분으로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현장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유, 저거 그냥 바락바락 이런 날에도 지 고집 안 꺾고 서른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득 귀에 박혀 들어왔어요. 슬쩍 눈알만 굴려서 그쪽을 쳐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 사이에서 신이 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얼굴을 다 아는 그런 분들이셨고요. 특히 그 중에 두 분은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 근처에서 사셨던 이웃들이셨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잘리고 난 이후 저를 천하의 예민한 며느리로 인식하시게 된 분들이기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서 꼭 저를 그렇게 유별난 며느리 취급들 하셨어요. 저만 보시면 저렇게 괜찮은 시어머니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요. 이렇게 훈수 같은 말씀들을 날리곤 하셨던 분들이셨죠. 간만에 뵙게 되니까 전혀 안 반갑더라고요. 아, 이런 날, 이런 자리에서도 저렇게 모자를 쳐쓰고 지랄을 떨어야겠냐고. 으휴, 꼴 보기도 싫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꺼져버렸으면. 그 순간 들려온 시어머니의 발언. 그건 분명히 저를 겨냥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인분들이 낄낄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장단을 맞춰주고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저를 비웃고 싶어서 그러신 것인지 알 길 없었으나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 기분이 완전히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저렇게 흉측한 몰골로 지 시아버지 칠순에 올 생각을 했나 몰라. 아이고, 내가 진짜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생각하면 억울해, 억울해. 너스레 떠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강하게 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는 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드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이 저에게 주목되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마지막 고민을 짧게 했죠. 지금 이거 질러버리면 나는 애들 아빠랑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내가 확 질러버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내 저는 과연 저의 남편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빠르게 하게 되었고 결국은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외쳤고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고 계셨어요. 저는 씩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모자를 쓰고 오다니
정말 죄송하다 못해서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참으로 못난 며느리죠. 그런데 이렇게 못난 며느리인 김에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란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요. 되는 대로 말을 막 뱉었어요. 칠순잔치의 주인공이신 시아버지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저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그 표정은 경악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님, 제가 한때는 못난 마음씨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명절에도 꼴랑 하루만 머물다가 간다면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찌나 많은 욕을 하셨었는지 저 다 기억해요. 하도 욕을 얻어먹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배가 안 고프답니다. 시어머니께선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셨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구슬픈 눈빛을 꾸며내며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정확한 발음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꼴랑 하루만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명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머님은 뭘 하셨나요? 혹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온 옛 친구를 만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옛 친구분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소리들을 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바들바들 몸을 떨기 시작하였고 그게 제가 있는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희 그이가요. 그냥 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잘 만지는 거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그이가 차 수리도 종종 해줬잖아요. 하도 장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저도 시댁에 갈 때마다 차량 내부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랬답니다.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블랙박스를 보기도 했었죠. 저기 어머님,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끄시는 법을 잘못 숙지하셨더라고요. 에이, 그렇게 끄는 거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셔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곤 대뜸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셨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헛소리라는 거야? 얘가 지금 당최 뭐라는 거니?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확인 사살이라는 것을 선사해 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뜨거운 일탈을 직접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으로 확인했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뻗친 삿대질, 그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셨고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칠순잔치의 현장. 그곳에 시아버지의 고요하게 분노한 음성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그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노라고 맹세할 수 있겠어?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드렸습니다. 숱한 고민 끝에 혼자 묻어왔던 진상이었지만 저는 어느 때고 그 사실이 공개될 것이란 것을 내심 생각하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네, 아버님. 저는 만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블랙박스의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확인시켜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죠. 지인분들은 경악에 찬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현장은 흐지부지하게 와해가 되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굴 수가 있냐는 말이야. 넋이 나가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대뜸 저에게 달려드셨습니다. 제 멱살을 잡아서 짤짤 흔드시더군요. 모자가 벗겨질 정도의 거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날 이때까지 그 비밀을 제가 지켜드린 것으로 어머님은 저에게 고마워하셔야죠. 진작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아버님께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저에게 떼어놓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자를 주워다가 저에게 다시 씌워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아들의 모습 앞에서 말이죠.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를 보면서 커다란 한숨을 깊이 내신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족하단 생각이 들었네요.
시아버지께선 당장에 시어머니를 쫓아내셨고 알거지로 인생을 마감시켜주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배신감을 느끼셨대요. 절대로 용서 따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그 일을 함구하고 살아온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저로선 다행이었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이 왜 인륜지대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론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결혼을 통해 생긴 남자 동서들 간의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죠. 유튜브 항의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 채널에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있었던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던 사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섬유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터를 잡고 사셨죠. 여러 원단을 거래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크게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을 때 IMF가 오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죠.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랴 여기저기 회사 원서를 넣으랴 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때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밀린 작업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사업은 그만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셨죠. 가지고 계신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요. 청소하기 귀찮으시다고 살던 아파트도 그냥 처분하시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사실 자라면서도 워낙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들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셨기에 많이 부유했음에도 외제차 같은 것은 타본 적도 없고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국산 중형차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무도 저희 집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 딱히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20살이 넘었던 그때부터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도 팔아봤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뛰면서 저녁에는 호프집 서빙도 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죠. 그러다가 거의 30살이 될 무렵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시식을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을 트게 되어서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했기에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목이 터져라 요령 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저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저는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아내에게 대시를 했고 아내는 볼에 홍조를 띤 채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막 회사 신입티를 벗었던 저와 취업 준비였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서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친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고 항상 웃어주었죠. 저는 저의 금전적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 선시장에 나가면 훨씬 선택지가 많겠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보일러 쪽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이며 복지 모두 전에 회사보다 괜찮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하더니 구급공무원 시험에 붙게 되어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연말이기도 해서 우리는 큰맘 먹고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저기 있잖아, 진아야. 우리 이제 취업도 확정되고 있는데 이제 그만 결혼하는 건 어떨까? 응?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사둔 반지 케이스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작지만 다이아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매장에서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게 해준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같이 고생한 만큼 노후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할게. 사랑한다. 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빠, 실은 나 있잖아.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또 골목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산다고 말했던 것들부터 낡은 스타렉스를 끌고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왔다고 해요. 거기다 언니는 승무원 출신의 의사 남편을 두고 있는데 자랑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의사인 형부는 전공이 피부과인데 대학병원에서 나와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리의리한 언니네 형편에 비해 우리가 비교될 것도 걱정되고 엄마와 언니가 너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죠. 또 여친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도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오빠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올려버릴까?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고 사업을 접으면서 건물 몇 채와 땅,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금을 걱정하셔서 이미 내 앞으로 상당 부분 증여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미 몇백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눈이 되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올 줄 알았던 큰돈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줄 알았던 자기 남친이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혼집이며 뭐며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난 내 소신껏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고 살고 싶으니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다 뭐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지거니와 돈 빌려달라고 졸업한 지 20년, 30년 만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매달리는 등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녀를 설득했죠. 미안한 말이지만 여친 가족들 태도로 봐서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긴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의 오랜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 저의 재산을 숨기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갖춰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해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기인지 모를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살 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원룸에 새를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소일거리 하고 계셔 제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저는 제 월급 형편에 맞는 신혼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20평대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은 맞추어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는 전세가 웬 말이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이 있어 보인다며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와 형부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사람은 미인이긴 했지만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는 타입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자매가 이렇게 완전 다를 수가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제 아내는 수수하고 청순한 타입이었고 얼굴을 고친 곳이 하나도 없는 자연스러운 외모의 소유자였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언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 가서 다 써버리는 등의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이고 계속 남친을 바꿔대는 통에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아예 반대로 지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공부만 하는 아내를 언니는 계속 바보라고 실속 없다고 비웃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언니가 진짜 실속이 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던 자신의 동생이 부자 남자를 잡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의 언니는 주상복합 30평대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많은 보증금에 월세를 내며 그 제일 의리번쩍한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내의 언니는 자신이 그 아파트에 산다는 것에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1억짜리 외제차를 리스로 타고 다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허세덩어리들이었죠. 속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저도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같은 의사여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제 친구와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언니가 이러고 저러고 계속 입을 댔기 때문이죠. 언니는 사사건건 입을 대면서 결혼식은 꼭 호텔에서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하와이나 몰디브, 유럽 세 군데 중 한 군데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결혼 당시 의사 사위를 맞으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의리의리한 혼술을 해가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빚까지 지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더군요. 저는 그런 쪽으로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을 힘들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간소하게 하자고 말했고 신혼여행도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처형은 계속 그런 아내와 저를 비웃었어요. 신혼여행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럴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새 누가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와이나 최소 괌은 가야지. 그래도 미국령은 가야지. 미국이 그렇게 좋아요, 저요? 그럼요. 동남아하고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엄청 깨끗하고요. 자유여행 가면 진짜 좋은데, 특히 하와이는. 우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로 하와이 다녀왔잖아요.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신랑이 어찌나 영어를 잘하는지 전혀 불편함이 없고 좋았어요.
부럽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의사들은 워낙 논문이다 뭐다 의학 용어도 영어가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런 식으로 모든 대화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잘났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인 제 친구의 항상 겸손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런 처형 부부의 모습이 신선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나름대로 좀 속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언니네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아내는 그냥 재산을 밝히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대화에 발끈해서 돈 있는 걸 밝혔다가 저 속물적인 처형 부부가 얼마나 들러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언니네가 우리 부부를 아예 가난뱅이라 생각해주는 쪽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까지 같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애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저는 결핍이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인데 귀한 아이일수록 험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다양한 사람과 섞여 치이기도 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며 스스로 자생하는 법을 익혀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누누이 했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쯤 지금도 불어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결국 아이가 혼자 똑바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기를 아직 가지지도 않은 지금부터 좋은 걸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내에게 언니 따로 만날 때도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물건을 사더라도 질이 좋지만 브랜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샀고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다녔죠. 차도 국산차 소형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언니가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게 견디기 힘든지 제 말을 잘 따라주다가도 한 번씩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편히 못하면서 살아야 해? 언니가 당신 욕하고 무시할 때마다 이 아파트도 실은 우리 거고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나 있다고 그렇게 동경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삭히며 살아야 해? 여보, 나 가끔은 너무 속상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단 말이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이야기 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하나 주변에 생기면 얼마나 그 사람 팔고 다니는지 알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와서 공짜 돈 바라고 돈도 많은데 보태주라는 등 기한 없이 빌려주라는 등 진짜 못살게 굴어서 편히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말 믿고 계속 비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처형은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처형 내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 속사정이란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앞둔 처형과 아내는 같이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출산 준비를 한다며 한동안 엄청 붙어 다녔습니다. 베이비 페어도 가고 아기 용품도 사러 다녔죠. 그리고 조리원도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형은 된장녀답게 살고 있는 구에서 가장 비싼 곳을 골랐더라고요. 자기야, 형부 병원 건물 같은 층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대. 시설도 최고고. 나도 여기 가면 안 될까? 근데 조리원비가 좀 비싼데 언니가 자기는 갈 수 있는데 나보고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상담 갔었는데 괜히 기가 죽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거기 이름이 노블레스야?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거기 내가 아는 곳이야. 실은 그 노블레스 조리원 건물 내가 관리인한테 맡겨놓은 곳이거든. 그 조리원이라면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새 들어올 때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도 관리인 통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접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산모들을 위하는 마음이 각별해 보였고 사업 성공을 자신했던 분이었죠. 항상 대표가 조리원에 상주하고 있었고 다른 곳처럼 말만 럭셔리가 아니라 진짜 산모들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주이다 보니 가끔 평판 같은 것을 체크하곤 했거든요. 처음 들어올 때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월세를 조금 깎아주었더니 나중에 매출이 잘 나왔다며 돈을 더 얹어서 월세를 보냈던 대표여서 저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아주 좋으셔. 이번에는 언니가 좋은 곳 잘 골랐네. 거기로 가도록 해. 내가 전화해 둘 테니까 할인 좀 해주실 거야. 정말? 잠깐만. 그러면 형부 병원도 이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형부가 자기 건물에 새 들어있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일일이 다 체크는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보고만 봤거든. 관리인인 최 실장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저는 그 길로 최 실장에게 건물에 피부과 하나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최 실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침을 튀기며 그 피부과 욕을 시작하더군요. 대표님, 그 피부과는 왜요? 안 그래도 거기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진짜 들어올 때부터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돈 없다고 하더니 지금 월세 연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혹시 월세 밀린 거 보시고 세 빼라고 연락 주신 거예요? 아니요. 건너 아는 집인가 해서요. 아시는 분들이세요? 완전 골칫덩이에요. 무슨 의사가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얼굴이 완전 철판이라니까요. 월세 이야기하려고 하면 맨날 자리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차는요, 리스를 했는지 무슨 1억짜리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최 실장은 형님 병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속사포처럼 욕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헛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월세를 미루고 빚더미에 차 리스에 도대체 무슨 폭탄도 아니고 왜 저렇게 무계획적으로 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허세를 왜 그렇게 부리고 다닌 건지 저는 일단 월세 도촉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형님 네인 걸 안 이상 제가 월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건물주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괜히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월세가 몇 달 밀렸다는데 무안해하지 않겠냐고 사정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언니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였냐며 언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재수없다고 하더니 역시 마음이 착한 아내였죠. 저는 조리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 사정했던 것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는 세입자였습니다. 조리원 잘 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제법 나서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실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요. 친언니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두 분을 조리원 예약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대금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보내겠습니다. 아유, 대금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이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섭섭하죠. 돈은 아예 안 받겠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월세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게 조리원 대표님은 아내와 처형을 무료로 가장 최고급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리원 대표가 건너 아는 분이라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임신 선물로 조리원비를 내드리고 싶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 건물주인 것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조리원비를 내준 것에 대해 처형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가난뱅이가 어떻게 조리원 대표하고 아는지 궁금한 눈치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언니는 무사히 임신기간을 보내고 조리원에서 조리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는 돈을 안 썼지만 아내의 임신 출산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어요. 몸이 아픈데 아기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상조 아주머니를 구해주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면 안 되기에 음식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고용했습니다. 아내는 제 덕에 호강한다며 자신같이 편하게 산후조리한 사람은 잘 없을 거라며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반면에 언니는 형편이 빠듯한지라 도우미를 3개월 쓰고는 바로 언니가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런 언니가 불쌍하다고 가끔 가서 언니네 아기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건강하고 혈색이 좋으니 언니가 자꾸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너 집에서 남편하고 교대로 아기 돌보는 거 맞아? 가끔 시어머니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오늘은 남편이 휴가 쓴다고 해서 맡기고 나왔어. 그런데 왜 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지? 애가 순한가 보다. 나는 사람을 썼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면 육아 체질 있나? 그러기나 말이야. 언니, 나는 왜 애기 돌보는 게 하나도 안 힘들지? 체질인가? 아내는 그렇게 둘러대며 계속 상주 시터가 있다는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시터를 쓴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시터비가 꽤 비쌌기 때문에 상주 시터를 쓴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의심을 가질 것 같아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짓말까지 불사할 정도로 저는 제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기가 어린 시기를 잘 지내고 드디어 처형내 아기와 우리 딸 모두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어 유치원만은 꼭 보내고 싶다고 강조를 했어요. 저는 일반 유치원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언니와 입학 설명회를 다니면서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하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부분만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너무 아내에게 계속 티를 내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랬고 영어를 잘하면 우리 아이에게 좋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가장 좋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며칠간 들떠하더니 갑자기 언니의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우리 애 꼭 그 영유 갈 거라고. 입학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리가 다 찼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 영유가 너도 알다시피 좀 비싸잖아. 그리고 우리 남편 고객인데 그분이 재산이 50억이 되고 엄청 잘 사는 분이라네. 그 영유를 꼭 보내고 싶다면서 나한테 도와주면 골프 라운딩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넌 돈도 좀 무리 아니었어? 매달 나가는 유치원비 내게 너무 빠듯하잖아. 내가 영유 원장이랑 친하니까 학기 중에 혹시 결혼 생기면 꼭 말해줄게. 일단 너네 애는 일반 유치원 입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입장 이해 좀 해주라, 응? 정말 미안해, 응?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니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거의 울먹거리는 아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말없이 화장대 의자에 기대어 눈물을 쏟는 아내를 보자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친자매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너무 속상해해서 그냥 영어 유치원 보내는 대신에 매일 영어로 대화를 30분씩 나눌 수 있게 원어민 선생님을 구해서 1대1로 제 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실 영어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가 너무 슬퍼하는 바람에 그냥 돈을 쓰더라도 아내 기분을 달래주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그렇게 잉글리시 튜터를 붙여주자 기분이 좀 풀린 듯 했죠. 그렇게 우리 딸은 일반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이 끝나면 원어민 쌤과 매일 시간을 가졌죠. 아내는 언니가 그렇게 섭섭하게 했음에도 또 언니와 만나고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자매 사이는 너무 친밀하더군요. 죽을 듯이 싸우고 하다가도 금방 또 저렇게 어울리곤 하니 말입니다. 언니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 아내를 놀리는 건지 자꾸 백화점에 명품을 사야 한다며 제 아내를 불러서 명품 매장에 먼저 가서 줄 좀 서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비싼 목걸이나 가방을 들고서 아내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며 자기 것만 사고나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니까 좋다면서 자기도 한 번쯤 그런 비싼 물건 사보고 싶다고 계속 보다 보니까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 5주년이 곧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선물을 하나 사줄까 싶어서 멋쟁이 아내를 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명품 목걸이 중에서 브랜드 티가 별로 안 나면서 무난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거 없냐고 말이죠. 친구는 껄껄 웃으면서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내에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사진을 제 폰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작은 꽃이 여러 개 아름답게 붙어있는 목걸이가 아내에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꽃잎이 하나하나 각이 살아있었고 꽃송이 중간에는 다이아가 박혀있는 고급스러운 목걸이였어요. 백화점에 가서 목걸이를 사서 저는 결혼 기념일에 깜짝 선물로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선물을 놔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이 목걸이 뭐예요?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거 다이아예요? 정말 예뻐요. 당신 결혼기념일 5주년 선물 마음에 들어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사랑해요, 여보. 그렇게 저는 아내와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의 배려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아내와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서로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저는 특히나 아내가 제 재산을 밝히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처형의 생일이라며 아내가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어요. 무슨 생일 파티? 아, 언니가 친해진 동네 애엄마 친구들하고 장소를 빌려서 파티 형식으로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나보고도 친구 사귈 겸 오라고 해서 가기로 했거든. 아내는 동네 친구가 별로 없었던지라 들떠 보였어요. 언니가 친한 사람들이라니까 숫기 없는 자신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무슨 말을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순수한 소녀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잘 놀다 오라고 용돈도 두둑히 주었죠. 드디어 대망의 생일 파티 날이었어요. 아내는 택시를 타고 모임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즐거운 하루를 바라며 딸과 같이 놀고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딸도 제법 커서 잘 때 엄마를 예전보다는 덜 찾았어요. 딸아이를 꼭 안고 잠이 들었다가 얼핏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언제 왔는지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언제 왔어? 재밌었어? 여보, 놀랍게도 고개를 든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한 채로 울어서 까만 눈물이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아내의 말인즉 모임에 가서 잘 인사를 하고 어울리려고 애썼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자기랑 말을 섞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의 가방이 평범한 가죽 가방인 것을 보고 또 아내의 옷차림을 보고는 픽하고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렸고 처형 또한 처음에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얘는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착한 애라는 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울 정도로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 그 목걸이 혹시 반땡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여배우가 하고 나와서 저런 디자인도 있었냐고 난리였던 그거.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 브랜드가 워낙에 클로버 모양이 유명하긴 한데 저 꽃잎 있는 것도 요즘 좀 뜨는가 보더라고요. 하나 사셨나 봐요. 유행에 민감하신가 보다. 아, 아내는 제가 무슨 브랜드를 사줬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의 언니가 나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얘는 이런 데 오면서 가짜라 하고 오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 동생이 금은방에서 하나 샀나 봐요. 카피인 줄 모르고. 정말요? 요새 이런 것도 카피가 나와요? 진짜 정교한데? 신기하네요.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사서 스트레스 푸나 봐요? 저는 그런데 가짜 들고 백화점 가면 괜히 기분이 좀 그럴 것 같던데 괜히 양심에 찔리고. 그런 거 없으세요? 사실 저는 남편한테 선물 받아서 잘 몰랐어요. 그냥 제 눈에는 예뻐서 하고 온 건데 죄송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농담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이야기를 들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호텔 앞에 질비한 외제차를 보고 택시를 잡고 있는 자기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렇게 아내는 저에게 하소연을 한 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내 고집을 앞세워 아내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아내의 언니가 지속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있으니 한 번은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중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날 본가에 들렀다가 우리 부부는 일찌감치 처가에 들렀습니다. 처가에는 이미 처형내가 와 있었어요. 한우 세트며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온 의사 사위에게 장모님은 오늘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고 있었죠. 결혼을 허락하실 때 성실해 보여서 결국은 허락은 하셨지만 제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모님은 저에게 잘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돈을 좋아하는 속물적인 처형의 모습은 엄마인 장모님에게 온 것 같았죠. 제가 왔다고 인사를 드려도 장모님은 고개만 까딱할 뿐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번 그래왔기에 별 생각이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 스틱형 홍삼이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인가 싶어 무의식 중에 뜯어서 입에 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쪽을 보신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걸 자네가 왜 먹나? 우리 의사 사위 주려고 내가 챙겨놓은 건데.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는 그냥 요새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다 놓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마음에 웃으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식탐은 많구만. 그걸 그래 보자마자 낼름 먹나? 아유, 속상해서 원. 집에서도 우리 애는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자네 혼자 다 퍼먹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첫째에 비해 우리 둘째가 결혼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데 식탐 좀 줄이게. 엄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자기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홍삼 그게 뭐라고 그거 먹었다고 구박을 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니? 사위가 둘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처지면 그래서 딸 하나는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며 호강을 하는데 또 하나는 고생만 찍싸게 하고 있으면은 엄마인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응? 엄마, 말해보게. 자네는 언제쯤 돈 많이 벌어서 내 딸 고생 그만 시킬 건가? 애가 후줄근한 것이 속상해 죽겠구만. 제 언니 좀 보게.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컸는데 이렇게 행색이 다르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장모님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저는 마치 여자의 삶이 남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식의 그런 말씀이 어이가 없어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신데 같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게 최선이다 싶었죠. 다만 제 딸이 듣고 있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 점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애써 화를 참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바로 아내의 형부,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참고 있던 화에 기름을 붓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형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내도 기분이 나빴는지 평소 아내답지 않게 형부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못난 걸 아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동서, 자네 이제 그만 자네가 능력 없다고 인정하면 되지 않나? 장모님 입장에서야 능력 있는 사위인 나를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 그게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나? 보자 하니까 정말. 형부, 밀린 월세는 언제 내실 거예요? 뭐라고? 처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아내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입에선 모든 진실이 흘러나와 버렸죠. 벌써 월세 밀린 게 6개월치는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최 실장님이 얼마나 짜증내는지 아세요? 의사랍시고 폭만제는 사기꾼이라고요. 최 실장? 아니,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최 실장님이 건물주가 젊은 남자라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네, 바로 지금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능력 없다는 제 남편이 바로 그 건물 주인입니다. 알겠어요? 몇백억대 부자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모르셨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보, 가자. 나 이런 가족들 필요 없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렇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제 손목을 끌고 제가 어버버하는 사이에 저를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 그렇게 화가 난 아내의 모습이 걱정스럽기도 해서 아내와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씩씩거리더니 저한테 앞으로는 우리 둘만 잘 살자고 엄마랑 언니네 때문에 정말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처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처가와 연락을 하지 않았죠. 둘이 지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선입견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능력이 된 것처럼 사람을 평가하는데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그저 사람인 거라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우리 부모님의 위로를 들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부모님은 장모님도 속상해서 그러신 거니 이제 없는 척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드러내며 살라고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경계를 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고 이번 일만 해도 사돈 어른 입장에서는 속은 기분이 들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경계해서 제 재력은 무조건 숨기려고 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저의 그런 고집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언니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몰라도 될 장모님과 언니 그리고 형부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내와 더욱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라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의 언니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어차피 가족인데 좋게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갔어요. 약속된 횟집 룸에 들어가자마자 처형과 형님이 우리를 보고 일어서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서, 저기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 주게나. 우리가 미안하네. 응? 그렇게 더듬거리는 형님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내가 건물주가 자네인지도 모르고 여러모로 그동안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서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게나. 그동안 그렇게 고개가 빳빳하던 처형 역시 형님의 옆에서 저와 아내를 보면서 굽신굽신 하더군요. 그래. 제부, 동생아, 우리가 미안해. 제발 사과를 받아줘.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발가락에 낀 때처럼 무시하더니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그렇게 동경하던 진짜 부자를 직접 눈앞에서 보시니 어때 보입니까? 처형, 그리고 형님,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 행색 보고 함부로 무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재용도요, 국산차도 끌고 다니고 1,000원짜리 립밤도 발라요. 제발 실속 좀 차리면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리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왜 끌고 다니시고 또 월세는 왜 그렇게 미루시는 겁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아내와 식사를 했습니다. 처형네는 사과의 선물이라면서 와인을 들고 왔더군요. 몇십만 원이나 하는 비싼 와인이라면서요. 저 와인 같은 거 싫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양은 냄비 뚜껑에 덜어먹는 라면하고 소주가 최고거든요. 부자라고 꼭 비싼 술을 먹는 건 아니라고요. 저의 말에 처형네는 다시금 부끄러우셨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버렸어요. 그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복수랄 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는 이제 언니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랑 결혼했냐고 부러워한다며 좋으면서도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예전처럼 소신 있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처형네는 같이 골프를 가자 자주 보자 하면서 한동안 질척거리시더니 제가 단호하게 계속 거절하자 단념하셨는지 요즘 연락이 뜸하더군요. 아무튼 저와 아내는 더 이상 구박과 무시를 당하지 않게 되어서 더욱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옷차림이나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차피 필요 없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이 이상한 게 확실하거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인데 괜히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몸에 새기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완연하겠네요. 낙엽이 알록달록 떨어지고 나면 흰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올해가 곧 끝나겠죠. 그런 자연의 흐름을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의 복잡한 일들도 다 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맛있게 밥 먹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그걸로 족한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